서방이 이슬람 테러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감행한 공격으로 이란의 군대와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치명타를 가하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을 제거한 후에도 이란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지도자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이슬람 테러 정권과 싸울 의지나 인내심이 없다면 미국의 첨단 무기와 숙련된 조종사, 군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이번 주 Think Twice에서는 군사 전문가 리처드 캠프 대령과 함께 이란과의 전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국이 정말로 적을 물리치고 동맹국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국은 전문가들이 비대칭 전쟁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싸우는 테러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냈을까요?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군사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워싱턴이 분쟁 초기에 추구했던 어떤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전쟁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위협함으로써 테헤란 정권은 유가를 올렸고 미국 내에서 전쟁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결국 워싱턴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슬람 정권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는 양해각서에 동의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듯 부통령 J.D. 벤스가 버락 오바마의 치명적으로 허술했던 이란 핵 합의보다 나을 것 없는 평화협정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 전쟁의 우울한 결말은 21세기 전쟁과 서방이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의지에 대해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함께 계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Think Twice 에피소드는 예루살렘에 있는 JNS 스튜디오에서 녹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쟁, 테러, 군사 전략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리처드 캠프 대령은 은퇴한 영국 군 장교이자 평론가이며 영국 육군사관학교 샌드허스트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는 걸프전, 북아일랜드,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러 분쟁에서 부대를 지휘한 훈장, 수훈, 참전 용사입니다. 또한 영국 정부 합동정보위원회에서 국제 대테러팀의 책임자로도 근무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군사 문제, 테러, 전략에 대해 저술하고 강연해 오셨습니다. 리처드 캠프 대령님, Think Twic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나단 토빈,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방금 막 끝난 JNS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정말 환상적이고 훌륭한 컨퍼런스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많은 것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연사들이 많이 있었고 3일 내내 정말 흥미로운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함께 해주신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처한 전략적 딜레마와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서방,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잠시만 참고 들어주세요. 방금 논의한 정상회의 세션 중 하나는 라파엘 산업의 대표인 유발 스타이니츠 교수의 발표였습니다. 라파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첨단 군수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름은 아이언 돔, 요격 미사일과 많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션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이룬 놀라운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이 그것 없이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에게 이란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기술적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잠시만 제 말을 따라와 주세요.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 들었던 강의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제가 전략과 세계 분쟁에 관한 강의를 들을 때였습니다.
그 강의는 당시 매우 저명했던 학자 고 워너 쉘링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쉘링 교수님은 2차 세계대전 초기 일본군이 연합군에 비해 전술적, 작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점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군이 적어도 전쟁 초반에는 더 나은 비행기와 더 나은 함선, 그리고 더 숙련되고 경험 많은 조종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작전 전략 측면에서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미국 등 연합군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항공모함을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면서 배우게 될 상륙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지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아보면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그들이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들이 미국을 기습 공격해서 단기간에 큰 타격을 주면 미국인들이 포기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1942년 3월쯤 도쿄에 앉아 있었다면 그런 강연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무례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히브리어로 라 합딜이라고 하듯이, 물론 슈타이니츠 교수와 당시 일본을 같은 선상에 놓자는 뜻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일본 제국 육군과 해군이 연합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우위였죠. 그들은 진주만뿐만 아니라 필리핀, 말라야에서도 그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영국군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 지원도 없이 두 척의 주력 전함을 말레이 해안으로 보냈습니다. 마치 1914년처럼 행동했고 그 배들을 잃었을 때 놀랐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 정확한 역사적 유추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일본이 아니고 이란도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서방이 이란과 그 테러 지원 세력보다 훨씬 큰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들을 물리칠 전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이란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협상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우리는 그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이길 전략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과 비교했을 때의 복잡성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에서는 미국이 전략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과 장군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두 나라가 전략이 어떻게 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매우 명확하고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전략은 아마 10월 7일 이전에 개발되었을 것이고 확실히 10월 7일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략이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전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관계에서 정말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인들은 그들에게 전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즉 이란을 다루기 위한 전략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치적 변화와 전쟁의 전개 방식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전략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해각서 관련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에서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하게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이 강점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략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태평양 전역에서의 진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 전략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두 주요 연합국인 영국과 미국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몇 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 당신이 대학 교수라면 전략을 세우고 전략적 사고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계획하는 것이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단순히 현장에 있는 전투원들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한 본국의 유권자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nk Twice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든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Think Twice 외에 현재 우리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전하는 Jonathan Tobin Daily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데일리 쇼는 Jonathan Tobin Daily라는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의 JNS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 말씀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요인들이 우세하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JNS에 방금 실린 제 칼럼에서 썼듯이 JD 벤스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외교 정책 접근 방식에 대해 그리고 이란인들과의 협상 임무를 맡게 된 것은 바라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방에 부족한 것 중 하나는 글로벌 치하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한 대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서방 정부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란 자체에서 한 발짝 벗어나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서방 열강들이 냉전 시절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전형을 겪자마자 여러 변형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시다시피 스타워즈까지. 정확히 그렇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이란과 관련된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지하들을 다루는 대전략은 완전히 부재합니다. 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죠. 강대국들은 비대칭 전쟁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방금 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말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는 그 이전의 전쟁들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일부 전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 강대국들이 성공이나 승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 실제로 매우 주저한다는 점입니다. 비대칭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든 아니면 사실상 어떤 갈등에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 양측 모두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예를 들어 서유럽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상황, 즉 서방의 두려움과 평화, 복지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화와 복지는 훌륭하지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들이 아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고 여겨졌던 군사동맹, 즉 나토의 기반을 정말 약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유럽에서의 현재 사고방식과 태도가 나토를 정말 약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2월 28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승리는 어느 정도로 완전했습니까? 그리고 만약 워싱턴이 결정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란의 드론이 무기한으로 선박을 위협할 수 있었던 비대칭 전쟁의 사례였습니까? 제 말은 미국이 이에 대해 실제로 집중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란 드론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 또는 계속 열어두는 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일본, 아니 이란의 봉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보시게 하겠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아마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이란을 엄청나게 파괴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이 없을 거라고 결론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봤듯이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상군 투입이 필요했을 겁니다. 꼭 대규모로 오랜 기간 넓은 지역에 걸쳐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배하는 특정 핵심 지역에 제한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주 분명히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지상군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이란과 싸우려고 한다면 꽤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요. 그런 추측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니까 그럴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말해서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더 글로벌한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갈등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둘 다 죽을 각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즉 자신의 집과 가족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즉 미국의 전통적인 유럽 동맹국들, 영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쟁에 정말로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들 역시 다른 나라들만큼이나 이란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역시 의지가 부족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만나기 직전에 저는 레바논에서 막 돌아온 현역 이스라엘 방위군 IDF 병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과 가자 지구에서 싸웠고 여전히 가자 지구와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헤즈볼라, 하마스 등등이 가져오는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이 가족, 친구, 나라 전체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꽤 인상적인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 더 큰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아니라 10월 7일에 갑자기 터져나온 지 3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른 희생을 보면 인명과 신체, 그리고 물론 사람들의 직업과 가족 생활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비군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건 정말 인상적인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서구, 적어도 서유럽에서는 그런 점을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미국은요. 미국 대통령이 혼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기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동맹국들, 특히 서유럽과 영국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든 분쟁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웠고 모든 분쟁에서 그들을 지지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가끔 이를 잊는 듯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리고 사실 그 전인 아편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국과도 비공식적으로 남아요.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동맹국들이 어디에 있는지 계산할 때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유럽 방위를 지원해 왔습니다. 유럽인들은 복지,
기후변화, 그리고 국민 건강 서비스 등등 모두 좋은 것들에 몰두해 왔죠. 기후변화는 좋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건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사실상 그들의 국방을 대신 부담해줬기 때문이죠. 트럼프도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럽을 사실상 지원해 왔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어디 있었나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인들, 그리고 영국 군인들, 해군 장병들, 공군 장병들이 했던 말과 비슷하게 들려요. 그들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항상 만족했던 건 아니고 불평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불평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만난 미국 군인들은 모두 자원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마지못해 군 복무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란에 맞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USS 트루먼 항공모함과 함께 훈련 항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란에 대해,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 몇몇 항공대원들과 함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공군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기라고 했죠. 항공모함 전단 몇 개면 필요한 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 군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싸움에 참여하는 것에 매우 열정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육군이나 군에 입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헨리 8세 이후로 아마도 거의 최저 수준에 있는 영국 해군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영국이 키프로스에서 영국의 주권 영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조차 제대로 방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방의 의지가 없다고 말했을 때 그건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의지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의 의지이지 군대의 의지가 아닙니다.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전술적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만약 미국이 결국 이란에 대해 새로운 유화 정책을 펼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몇 달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한 피해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슬람 정권을 무기한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국에 성공적으로 저항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란이 지역 패권에 대한 야망을 되살리고 국제 테러리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을 어떻게 물리쳤는지에 대해 분명히 매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 즉 이란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완전히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발 스타이니츠로부터 정밀 타격에 대해 들었죠. 전쟁 초반 며칠 만에 이뤄진 이 정밀 타격은 전쟁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란에는 해군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군,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휘부의 상당 부분과 방공 체계 등은 거의 대부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다른 지역 국가들에 대한 그들의 공격을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우려사항인 핵 능력 역시 매우 심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보유하고 있긴 해요. 그건 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수리할 수 있고 허락되면 그들이 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더 오래 혹은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허락된다면 핵 프로그램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에 대한 유화 정책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정말 모른다는 점을 단서로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에 뭘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언젠가 이란의 반응이나 협조 부족에 질려버릴지, 앞으로 60일 동안 드러날 이란의 반응과 비협조에 그가 어느 시점에 질려버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행동을 미루다가 중간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국에서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는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싸움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엄청난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이스라엘에게 있고 걸프 국가들에게도 있으며 나머지 세계에는 2차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제 생각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레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레드라인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레바논 내에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것과 물론 하마스와도 대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현재의 완충지대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든 그 후에 더 포괄적으로 그들과 대응하는 것이든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레드라인을 가져야 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를 얻거나 동의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방어적 필요에 따라 특히 이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과 결별할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총리가 가능한 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마 10월쯤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운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네타냐후의 입장이 되어 지금까지 그가 이스라엘의 적들에 맞서 해온 것처럼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타냐후 임기가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표하라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이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데 네타냐후만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정치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안보 역량을 갖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너무 오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 10월 7일 이후로 그리고 10월 7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권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지난 2년 반이 그에게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 말은 분명히 누구든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골이 묘지는 꼭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이스라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에서 암묵적으로 목표 중 하나였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목표, 즉 테헤란에서의 정권 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위대한 영국계 미국인 역사가 닐 퍼거슨 경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얻은 것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옛 지도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메네이보다도 훨씬 더 완고한 사람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정권 교체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군사 작전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결과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정권 교체 가능 여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인 이 전쟁에서 상황이 조금만 다르게 흘러갔다면 우리는 정권 교체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볼 수도 있고 더 먼 미래에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이 기존 정권을 대체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 우리가 이미 정권 교체를 겪었다면 그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빠지진 않았지만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한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쿠데타를 저지하는 일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자이 대통령을 축출할 것으로 기대했던 음모자들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된 많은 첩보를 보았고 그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좋은 첩보를 가지고 있어도 결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레바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으로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만약 그것이 궁극적인 평화, 그리고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를 인용보호로 사용하자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평화의 일부라면 그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용인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건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가장 중대한 레드라인일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발생한 참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키리앗 슈모나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시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남부 레바논의 안전지대가 어느 정도 마련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키리앗 슈모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권 영토 내 시민들과 공동체가 적의 행동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것이 중동에서 가장 덜 보도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이 사실상 이스라엘 북부의 넓은 지역을 인구가 없게 만든 방식 말이죠. 그리고 국제 언론에서는 아무도 그것이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죠.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그리고 제가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언론, 외교계, 정치계, 국제기구의 많은 구성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의 일부 지역을 비우게 만든 사실은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들의 시각에선 그렇습니다. 헤즈볼라가 북부 이스라엘 일부를 비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라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들이 끔찍한 사람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렇진 않지만 그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 반대편, 즉 다른 전선인 가자지구로 가보면 하마스는 지난해 휴전이 합의됐을 때 유지했던 가자지구 일부에 여전히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결국 그곳에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당신도 언급했듯이 조만간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10월 7일 이후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측의 심각한 사상자 없이 또는 팔레스타인인 사상자 없이 그것을 근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것이 결국 집단 학살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 물론 그 비난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10월 7일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몇 번 가자지구에 있었고 이스라엘 방위군의 작전을 직접 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전투 초반, 중반, 그리고 후반 단계에서 작전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교훈을 얻으면서 전술과 절차 등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런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방위군만큼의 역량을 가진 군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상황들과 다르지만 완전히 독특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안정화 부대를 만들어서 하마스를 상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그건 매우 바람직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방위군만 다룹니다. 인도네시아 군인들이나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그들은 정치적으로 싸울 수 없고 싸울 의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방위군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군대도 충분한 시간과 훈련, 경험이 있으면 언젠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는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들은 이미 있는 것 외에 상당한 탄약을 반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어에 약간의 허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와 이집트 사이의 필라델피아 회랑을 통제하는 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킬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꼭 급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걸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다른 사안들과의 우선순위 속에서 다뤄도 됩니다.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 몇몇이 저에게 말해줬듯이 한 번에 한 전쟁씩 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들은 여러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무한한 자원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사항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당신의 질문도요. 막대한 수의 이스라엘 사상자나 가자지구 민간인 사상자 없이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사상자는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끔찍하죠. 사상자가 조금쯤 나와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전혀 제 의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적과의 전쟁에서 우리 쪽에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사상자가 생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알기로 그들이 하마스를 상대하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그들이 아마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지역별로 아직 하마스의 지배하에 있는 가자 지구의 약 40%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자 지구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진행하면서 민간인들을 최대한 대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인 사상자는 최소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하마스의 의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간인들이 희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유도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고 저지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표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른바 국제 여론의 법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사상자는 발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전쟁에서의 비례성 개념을 종종 오해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개별 군사 교전에서의 비례성 규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꽤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례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을 섬멸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사망한다면 그것은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적이 민간인을 방패로 삼아 자신을 보호할 때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그 적은 민간인들이 죽길 원합니다. 네, 제 말은 그들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방공호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겁니다. 그것은 뉴욕시 지하철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방공호는 민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폭탄과 폭탄 테러범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맞아요. 잠시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곳을 자주 방문하고 전쟁을 이해하며 전쟁의 정치적 의미도 아는 분으로서 당신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방문하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서방 언론에서 묘사되는 이스라엘, 예를 들어 런던이나 뉴욕의 신문을 읽을 때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여러 형태로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이 벌어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서구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대다수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그 군사 작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오해나 혼란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영국과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로 1960년대 소련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소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캠페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캠페인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다시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주는 정치전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다시피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계속해서 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들은 너무나도 치밀하게 심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금 참석했던 예루살렘 뉴스 신디케이트 컨퍼런스에서 실제로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적들 사이의 대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우리가 장애를 가진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펼친 멋진 콘서트를 봤을 때였습니다. 그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에서 덜 혜택받은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 해온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일부 장애인들도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복무합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아마도 자국의 방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을 모집하는 세계 유일의 군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무엇을 하나요? 얼마 전 한 군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말하길 자기 부대가 가자 지구의 한 집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 집은 민간인들이 이미 떠난 곳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혹시 누가 그게 전쟁 범죄라고 말하기 전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터널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안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하마스였든 누구였든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하마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터널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들은 먼저 3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터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에 있는지 그 아이가 총에 맞는지 보려고 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 유무를 몰랐을 수 있고 3살 여자아이가 정찰을 했던 겁니다. 저는 장애 아동들이 앞장서도록 강요당한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IDF나 이스라엘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그 장애 아동들이 총에 맞아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심지어 자기 민족에게조차 연민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방위군이나 경찰이 그들을 쏘길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은 팔레스타인 선전에는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즉 시오니스트 살인자들이 단순히 민간인뿐만 아니라 아이를 죽였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 아동이라면 말이죠. 그들은 자살폭탄 공격에 장애 아동과 장애 성인을 이용합니다.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모두에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적들, 그리고 이 갈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악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도덕적 나침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할 때 그건 그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군사 전문가라는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고향인 영국의 상황에 대해 통찰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대규모 이민과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영국 문화가 그 문제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변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상 반유대주의를 가능하게 한 좌파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영국 정부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영국 유대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워크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영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좌파가 그것을 조장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영국에서는 좌파와 우파 모두가 그것을 조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수당도 매우 책임이 큽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집권해왔고 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를 조장하는 데 있어서 노동당 정부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한 거죠. 그게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먼저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영국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험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총리들, 최근 몇 년 사이에 총리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하지만 확실히 10월 7일 이후로 우리 총리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의 항상, 그리고 외무장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거의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죠. 참고로 저는 방금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고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에게 구호가 전달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총리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지구 분쟁 중 민간인에게 인도적 지원을 다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것과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자기 사람들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MI6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군 장교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외교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혼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타냐후와 군대는 의도적으로 무고한 이를 죽이며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부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현실이 그 말과 행동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영국에서 특히 좌파와 이슬람 인구 사이에서 그런 말을 믿고 듣고 싶어하는 여론의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영국 총리가 이스라엘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이 최대한 알려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영국 총리는 그때는 보리스 존슨이었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영국에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가 상승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탄약과 지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 때문이기도 했죠. 그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의도적인 정보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의 대변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영국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에게 때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영국에서 우리가 안전한가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비유대인들도 안전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지금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대인들, 토착 인구의 많은 부분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지하디스트들에 의한 수많은 테러 공격을 겪었습니다. 우리 보안당국이 저지한 다른 많은 테러 공격들도 있었는데 만약 성공했다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5만 명의 젊은 백인 소녀들이 주로 파키스탄계 강간 조직에 의해 영국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드입니다. 그것은 강간, 지하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가 생각하기에 점점 커져가는 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현재 영국 정부,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들어설 거의 모든 영국 정부가 이 문제에 맞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발생한 강간 사건 등 여러 일에 대해 영국 정부는 인종차별 비난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에 존재하는 지하드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아마도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총리도 자신의 임기 중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행동에 승인 도장을 찍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최대 5년의 임기가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억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건 꽤 비관적인 평가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 그러니까 토착 인구를 언급하셨는데 유럽인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영국 섬의 원주민입니다. 이런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비관적으로 보이고 싶진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 해결책에도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하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급진적인 조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영국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주로 영국 해협을 통해 들어오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런 급진적인 조치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총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알다시피 나이절 파라지가 이끄는 리폼이나 루퍼트 로우가 이끄는 리스토어 같은 좀 더 우파 성향의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알다시피 정치인이 실제로 총리 자리에 앉게 되면 밖에서 보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에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결국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영국 시민들이 정치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자력구제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영국에서 일어나면 매우 파괴적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을 것 같습니다. 북아일랜드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내전이라고 할 때 저는 당신은 북아일랜드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거기에 자주 있었어요. 너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미국 남북전쟁처럼 제복을 입은 군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북아일랜드와 같은 상황입니다. 북아일랜드는 본질적으로 세 개의 세력이 얽힌 분쟁이었죠. 정부, 군대, 경찰이 각자의 입장을 지키면서 주 전체의 치안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IRA와 관련된 공화주의 테러 단체들 혹은 가톨릭 조직들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얼스터 방위협회와 관련된 개신교 성향의 소위 로열리스트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년 동안 이어진 3자 갈등이었고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보안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희생됐고 다행히도 적지 않은 수의 테러리스트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정부가 분명히 가능한 한 폭력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하자면 영국 토착 인구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일부 무슬림들이 그들과 함께 토착 인구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많은 무슬림들이 영국에서 샤리아 법과 지하드 그리고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특히 무슬림과 인도인들, 우리는 영국에 많은 인도인이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토착 인구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반면 본질적으로 지하디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사이에 광범위한 폭력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그들 편에도 일부 토착 극자 지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영국의 큰 그림에 대한 생각이네요. 정말 끔찍하며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불길한 말과 함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캠프 대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와 청취자분들이 대령님 활동을 어떻게 팔로우할 수 있을까요? 저는 richardcamp.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X에서는 COL 리차드 캠프로 활동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COL_ 리차드 캠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다른 영국 전국 신문에 꽤 자주 기사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 만약 밤에 잠이 안 와서 졸리게 해줄 게 필요하다면 제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청취자분들께 당신을 팔로우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조나선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중 하나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꼭 JNS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고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Think twice at jns.org로 이메일을 보내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듣거나 시청하셨는지와 의견을 알려주세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송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